대한민국의 군대에서 가혹행위는 과연 사라졌을까요? 선진 병역 문화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아들의 입대를 걱정하는 현실입니다. 여기 한 이등병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군의 3스타 합동참모본부 소속 김석철 중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김준호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걷고자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입대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의 배경 없이 군 생활을 헤쳐나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죠. 드디어 왔구나. 오늘부터 난 김석철 대장의 아들이 아닌 그저 평범한 김준호 이등병이다. 육군 훈련소에서의 수료식을 마치고 GOP 반전초 소초로 배치받은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걷고 싶었던 준호는 신분을 철저히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 김석철 대장은 거실에서 준호를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냐? GOP는 위험한 곳이다. 다른 부대로 갈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어. 군복 차림으로만 보던 아버지가 편안한 가운 차림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몇 번이나 됐을까요? 10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항상 원칙과 규율을 강조했고 그 원칙은 가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 힘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처럼요. 준호의 대답에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군용 다이어리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는 연락해라. 그것도 용기다.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수많은 훈장이 달린 군복 아래 숨겨진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대 당일 준호는 그 다이어리를 가슴 깊이 넣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입소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내고 싶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이름 없이 그저 평범한 이등병으로서 말입니다. 훈련소에서의 날들은 누구에게나 그랬듯 고됐지만 준호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 없이 스스로 서는 첫 발걸음이었으니까요. 소대장의 날카로운 지적에도 고된 훈련에도 준호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문득 다이어리 속 아버지의 사진이 떠오르면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훈련소를 수료한 날 준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군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전쟁은 자대 배치 후에야 시작된다는 것을요. 철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준호의 자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최전방 GOP 소초는 훈련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로 북한과 마주한 이곳에서는 긴장감이 항상 감돌았고 작은 실수 하나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느껴지는 긴장감은 훈련소와는 달랐습니다. 내무반의 공기는 무거웠고 선임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양우석 중사였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도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냄새랄까요?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준호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야, 새끼들.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양중사는 신병들을 둘러싸고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 올라갔습니다. 준호의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훈련소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위압감이었습니다. 북한군도 아니고 고참도 아니고 간부도 아니야. 바로 나야. 양우석 중사, 이 소초의 실세. 웃음소리가 내무반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억지로 따라 웃었지만
준호는 그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준호도 모르겠지만 그냥 웃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양중사의 눈이 준호를 향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야, 너 웃음 안 나와? 내무반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쏠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준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웃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준호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양중사는 막대한 권력을 이용해 준호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얼차려, 인격 모독, 때로는 육체적 폭력까지. 간부들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양중사의 삼촌이 군단장과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양중사가 있는 식당에서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내무반에서는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야, 쟤네 아버지가 어딜 다니시길래 저렇게 뻣뻣하지. 양중사의 조롱에 다른 병사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도 양중사의 표적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준호는 매일 밤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멍든 팔다리를 확인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누군가의 주먹 자국이 선명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벌써 몇 번이나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 힘으로 제 방식대로. 넌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 거야. 알지? 양중사의 말은 예언처럼 준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내 힘으로 버텨야 해. 내 힘으로. 그런데 사람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견딜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GOP 소초의 군인들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진행된 야간 경계 근무는 모든 병사를 지치게 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부대는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고 모든 병사들은 2배로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양중사가 훈련 종료 후 준호에게 특별 임무를 내렸으니까요. 야, 김준호 2등병. 혼자 전술 장비 정리하고 들어와. 다른 병사들은 모두 내무반으로 돌아갔지만 준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영하 15도의 바람이 뺨을 애는 듯 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손가락은 감각을 잃어갔고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할 수 있어. 견뎌내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혹한 속에서 준호의 의지는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바른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마지막 장비를 정리했을 때 준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내무반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쓰러졌습니다. 초소에서 순찰 중이던 병사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동사할 뻔했습니다. 의무실에서의 치료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의무병은 양중사의 친구였으니까요. 그는 준호에게 간단한 약만 주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군대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날 밤 준호는 누구보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무반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탈영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몸이 떨려왔습니다. 이때 준호는 TV에서 보던 탈영병 소식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왜 도망가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그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내무반은 고요해졌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마음은 이미 부대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득 가방 속에서 아버지가 준 다이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는 연락해라. 그것도 용기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타령은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또 다른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가운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짧은 문자를 썼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GOP 삼소초입니다. 양우석 중사가. 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국방부 고위 간부 숙소 김석철 중장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새벽 2시, 보통은 절대 전화를 받지 않을 시간이었지만 아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을 때 그는 즉시 눈을 떴습니다. 짧은 문자를 본 순간 김석철은 이미 알았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이진호 대위는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고 특별감찰단이 오늘 중으로 GOP 소초를 방문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대대장으로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이 대위는 불안한 예감에 양중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양중사는 태연했습니다. 뭐료 그냥 정기 감찰이겠죠. 걱정 마세요, 대위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이진호 대위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최근 양중사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이등병이 보여주는 불안한 모습도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중사의 배경이 두려웠고 자신의 진급에 영향이 갈까봐 염려됐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정이 넘은 시간 국방부 비서실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방부 합참의장의 심야 전화는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김석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코드블루. 지금 바로 감찰단과 기무사, 헌병대를 소집하라. GOP 삼소초로 이동한다. 군 내부에서 코드블루는 고위층의 특별명령을 의미했습니다. 통상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에만 발령되는 코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 아버지의 분노가 군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북한의 도발이라도? 이건 내부의 적이다. 더 위험한 적이지. 김석철의 대답에 비서실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4시 국방부 지하 상황실. 김석철 중장 앞에는 기무사 요원들과 군검찰 헌병대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군 내부의 적과 싸우러 갑니다. 김석철은 차분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GOP 삼소초의 모든 정보, 지휘계통, 병사들의 신상까지 철저히 분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특히 양우석 중사라는 이름에 중점을 두라고 했습니다. 의장님, 이건 정식 절차가 아닙니다. 최소한 지휘계통을. 군법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석철의 눈빛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무관님, 오늘은 내가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말하죠. 우리 군에 썩은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야 한다고요. 새벽 5시 검은 차량들이 국방부를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준호가 복무 중인 GOP 소초였습니다. 김석철 중장은 차 안에서 준호의 문자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이번엔 내가 널 지켜주마.
창 밖으로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GOP 소초의 하루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문자를 보낸 후 복잡한 심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올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아버지에게 연락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을까? 여러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 일찍 갑작스러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파를 타고 긴급 소집령이 내려왔고 모든 병사들이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양중사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국방부에서 직접 오신다고 해요. 옆에 선 전우가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직접 올 리는 없을 텐데. 아침 점호가 끝나갈 무렵 부대 정문에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경적 소리도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부대를 감쌌습니다. 가장 앞선 차에서 내린 이는 합참의장 김석철 중장이 아니라 국방부 감찰단장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기무사와 헌병, 군검찰이 따랐습니다. 준호는 아침 점호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부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감찰단이래. 무슨 일이지?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였구나. 무슨 일입니까? 이진우 대위가 황급히 달려와 감찰단장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평소 위험 있던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특별 감찰입니다. 이 부대 전체가 조사 대상입니다. 모든 병사 개인 면담, 간부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찰단장의 말에 이진우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양우석 중사를 찾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양중사는 기무사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양우석 중사 귀하는 지금부터 특별조사를 받게 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중사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의 오만한 표정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혐의로요? 가혹행위, 병사 인권 침해, 직권 남용 등입니다. 귀하의 개인 물품과 휴대기기는 모두 압수됩니다. 준호는 내무반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찰단장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준호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지나쳤습니다. 국방부 감찰단이 직접 부대를 조사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기에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경직됐습니다. 준호는 개인 면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군검찰 검사였습니다. 김준호 이등병 앉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모든 이야기는 녹음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언제부터 가혹행위가 시작됐습니까? 입대 첫날부터였습니다. 준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양중사의 가혹행위, 다른 병사들이 당한 괴롭힘, 간부들의 묵인까지.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해방감을 주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습니까?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훈련소에서부터 몰래 갖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모든 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다이어리에도 날짜별로 기록해뒀습니다. 검사는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등병,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나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다른 전우들도 고통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틀간의 집중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개인 면담을 받았고 간부들도 하나둘 조사실에 불려갔습니다.
준호가 제공한 녹음과 일기장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양중사의 방에서는 숨겨둔 휴대폰, 부당하게 모은 돈, 그리고 병사들을 괴롭히는 영상까지 발견됐습니다. 기무사는 즉시 포렌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곳에는 준호를 비롯한 후임병들을 괴롭히는 영상과 협박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가혹행위를 자랑하고 후임들의 모욕적인 사진을 공유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군검찰은 즉각 양중사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이를 묵인한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진우 대위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위님, 가혹행위를 알고 계셨습니까? 이진우 대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진우 대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양중사의 배경도 무서웠고 제 진급에도 영향이 갈까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는 동안 준호는 별도의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감찰단은 그의 안전을 위해 임시 숙소로 옮겼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군의관이 들어왔습니다. 김준호 2등병 건강 상태를 체크하겠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검사를 받았습니다. 몸 곳곳에 멍이 남아 있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군의관의 말에 준호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다음 날 준호는 감찰단장을 만났습니다. 감찰단장은 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김준호 2등병, 용기를 내줘서 고맙네. 자네 덕분에 많은 것이 밝혀졌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 자네는 다른 전우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어. 그게 진정한 군인이지. 감찰단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참, 의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네. 준호의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생각하니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부대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김석철 의장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이등병 김준호 명령에 따라왔습니다. 김석철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준호야. 처음으로 아버지는 준호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받는 것도 원치 않았고요. 김석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김석철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이러는 건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야. 김석철은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이 부대의 모든 병사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니까. 준호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준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준호야, 이제부터 군은 달라질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특별 대우를 받을 순 없어. 군인으로서 더 모범을 보여야 해. 알겠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 아니, 의장님. 김석철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선 의장으로 부르고 여기선 아버지라고 불러도 괜찮아. 그날 저녁 군 지휘부 전체가 소집되었습니다. 김석철 의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군 참모총장과 주요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석철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GOP 3소초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문제를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조사 결과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양중사의 가혹행위, 간부들의 묵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과정까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이런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김석철은 테이블 위에 준호의 일기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일기장의 주인은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에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김석철 의장의 아들이 GOP에 복무 중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김석철은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군 차원의 인권 감시 시스템 도입, 익명 신고 체계 구축, 간부 인권 교육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가혹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위드 트러스트 작전을 시행합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난 후 김석철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준호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고통과 성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며칠 후 양우석 중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강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예제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꿈이었던 장기 복무의 길은 영원히 막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후임병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장의 판결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양중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때 소초의 절대권력자였던 그는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진우 대위도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6개월 감봉과 보직 해임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도 있었습니다. 김석철 의장이 직접 제안한 부대 인권 개선 특별팀에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위는 실패했지만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지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진우 대위는 김석철 의장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군 인권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컸습니다. GOP 소초 사건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양중사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군 인권 문제, 이번엔 달라질까? 합참의장 아들에게도 가혹행위가.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군 인권 개선 특별법이 발의됐고 시민단체들은 군내 인권 상황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김석철 의장의 행동을 아들을 위한 진정한 용기라고 칭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체적 상처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정신적 트라우마였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이를 군대 트라우마라고 불렀습니다. 병실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아버지의 브리핑을 지켜봤습니다. 국방부 프레스센터는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같은 군복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강인하고 더 확고했습니다. 모든 병사는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김석철 의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강인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군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준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거리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를 지지해주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의 발표 이후 군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익명 신고 앱이 개발되어 모든 병사에게 배포됐고 군 인권감찰단이 신설됐습니다. 각 부대에는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임과 간부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이제 군대는 폭력으로 다져지는 곳이 아닙니다. 존중과 책임으로 성장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편지와 메시지가 준호에게 도착했습니다. 그의 사건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는 병사들, 자신의 아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부모님들까지. 처음에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준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석철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준호를 직접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준호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그의 회복 상황을 매일 보고받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의사들은 빠른 회복을 위해 가족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준호는 아버지가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가 일으킨 바람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군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의외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진우 대위였습니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진우 대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많이 좋아졌나요? 네, 대위님. 곧 퇴원할 것 같습니다. 이진우 대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준호 이등병. 내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다른 병사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급이 두렵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준호는 이진우 대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위님도 시스템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말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이진우 대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휘관으로서 내가 보호했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변하려고 합니다. 군 인권 개선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준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좋은 일이네요.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진우 대위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부대원들이 준호 이등병에게 보내는 마음입니다. 상자 안에는 동료 병사들이 각자 쓴 편지와 작은 선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됐어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행동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위님. 그리고 다른 전우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이진우 대위가 떠난 후 준호는 오랜만에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고통이 아닌 희망과 결심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손을 내민 것은 포기가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용기였다. 앞으로 나는 이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 달 후 준호는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가 돌아온 GOP 소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고 양중사를 포함한 몇몇 간부들은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의 무거운 긴장감 대신 상호 존중과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김준호 이등병 복귀를 환영합니다. 새로운 중대장 박소령이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김석철 의장이 직접 선발한 인재로 군 인권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부대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는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익숙한 얼굴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변했고 준호도 변했습니다. 돌아왔구나, 준호야. 같은 내무반의 강병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전에는 양중사의 편에 서서 준호를 괴롭히던 병사였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존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귀 후 준호는 자신의 임무에 더욱 열심히 임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이등병이 아니라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준호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일부는 존경의 눈빛으로, 일부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정말 합참의장 아들이야? 한 후임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난 그냥 너희와 같은 병사야. 우리 모두는 같은 임무,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준호의 신분이 알려진 것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그를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대했고 일부 병사들은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특별 취급받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한군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GOP 전 지역에 비상이 걸렸고 모든 병사들은 최대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준호도 동료들과 함께 초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3시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야는 제로에 가까웠고 통신도 간헐적으로 끊겼습니다. 그때 초소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뭐지? 저기 움직이는 게 있어. 강병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망원경으로 확인했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로 보입니다. 3명이 철책을 향해 접근 중입니다.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중대장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상부에도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해 지원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해. 준호는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훈련소와 자대에서 최고의 사격 실력을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경고 사격을 하고 그래도 계속 접근하면 대응 사격을 준비하자. 준호의 지시에 다른 병사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신뢰했습니다. 준호는 경고 사격을 진행했고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은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북한군이 투척한 수류탄이 초소 근처에 떨어진 것입니다. 엄폐! 준호의 외침과 함께 모두가 몸을 낮췄습니다. 폭발로 인해 초소 일부가 파손되었고 한 병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병장 다쳤어. 초소 안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준호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진호야, 강병장을 응급 처치해. 민수, 너는 계속 상황을 감시해. 나는 대응 사격을 준비할게. 준호는 주저없이 대응 사격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사격 개시합니다. 준호의 사격은 정확했습니다. 첫 발이 북한군 특수부대원의 다리를 맞췄고 그들은 곧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합니다. 계속 감시하세요.
준호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지원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국방부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석철 의장이 직접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GOP에서 북한군 특수부대의 침투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상황은 통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 속에서도 김석철은 침착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 그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브리핑 후 비서실장이 김석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장님, GOP 3소초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준호 이등병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했다고 합니다. 그의 침착한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합니다. 김석철의 얼굴에 안도감과 자부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고 전해주게. 직접 전화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김석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아니야.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야. 특별 대우는 필요 없어. 하지만 비서실장은 김석철의 눈빛에서 아버지로서의 자랑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GOP 소초로 돌아온 준호는 하루 종일 보고서 작성과 상부의 조사로 바빴습니다. 그의 대응은 교본에 나올 법한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중대장은 준호를 따로 불러 격려했습니다. 준호 이등병, 오늘 내가 보여준 리더십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내가 없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 싫구나.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중대장님. 내가 한 일은 임무 이상이야. 넌 전우들의 목숨을 구했어. 그날 저녁 준호는 내무반에서 다른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합참의장의 아들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전우를 지킨 병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준호야, 진짜 멋있었어. 내가 그렇게 침착할 줄 몰랐어. 진호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도 잘했어.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준호의 말에 내무반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전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한 결과입니다. 김석철은 문자를 받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이토록 성장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아버지도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GOP 영웅, 합참의장 아들의 기지로 북한군 격퇴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런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임무를 했을 뿐인데 자신이 아버지 덕분에 더 큰 주목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런 준호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한날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공식 서신이 아닌 아버지의 직접 손글씨였습니다. 준호에게 내가 최근 겪은 일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구나.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다. 너는 이미 훌륭한 군인이고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보여준 용기와 리더십은 어떤 군 지휘관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다. 특히 내가 전우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한 모습은 진정한 군인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내가 여기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아버지가. 준호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과 신뢰가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일병으로 진급했고
이후 상병, 병장으로 진급하며 GOP 소초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새로 온 후임병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가혹행위 없이도 강한 전투력과 결속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GOP 소초는 점차 변화했습니다. 전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지배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된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북한과의 긴장은 존재했지만 이제 병사들은 그 긴장을 서로 돕고 나누며 이겨냈습니다. 한편 김석철 의장은 위드 트러스트 작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군의 인권 교육이 강화됐고 가혹행위 신고 시스템이 개선됐으며 간부 교육 과정도 전면 개편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휘관들의 인식 전환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강한 군대는 강한 교육에서 온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호 존중받는 군인이 더 강한 전투력을 갖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김석철은 종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병사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준호가 있는 GOP 소초는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호의 전역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김석철은 마침내 GOP 3소초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공식 일정으로 북한의 도발 이후 전방부대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부대는 합참의장 방문으로 분주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병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김석철이 헬기에서 내리는 순간 준호는 열병장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합참의장과 병장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인사를 나누었고 김석철은 모든 병사들에게 동일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중대장의 브리핑 후 김석철은 병사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준호도 질문을 했습니다. 의장님, GOP의 경계 시스템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석철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병장. 현재 최첨단 감시 장비와 AI 기반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비보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역량과 팀워크입니다. 방문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김석철은 준호에게 따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중대장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병장 김준호 잘 지냈나? 이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기에 김석철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네, 한 달 남았습니다. 김석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보여준 모습이 자랑스럽다. 처음에는 내가 아픔을 겪는 것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제가 도움을 청했을 때 아버지는 단순히 저를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군인들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내셨으니까요. 김석철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니? 네, 법대에 복학해서 군 인권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석철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깃들었습니다. 그거 멋진 계획이구나.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든 말해보렴. 제가 전역하고 나서도 이 개혁을 계속 이어가 주세요. 아직 많은 병사들이 고통받고 있을 테니까요. 김석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마. 이것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우리 군의 근본적인 변화가 될 거야. 그들의 대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헬기가 떠날 시간이 되자 김석철은 모든 병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준호도 똑같이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병장 김준호, 나라를 위한 헌신에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공식적인 말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헬기가 떠난 후 준호는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역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준호는 지방방송국 인터뷰를 요청받았습니다. GOP 사건 이후 군 인권의 상징적 인물로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중대장의 권유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다른 많은 병사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어. 특히 지금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이들에게. 인터뷰는 부대 내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준호는 긴장했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김 병장님, 아버지가 합참의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입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닌 제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특별 대우 없이 모든 병사가 겪는 그대로의 군 생활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혹행위를 겪게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준호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견디는데 나만 못 견디면 안 되라는 생각이 컸죠.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가혹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침묵은 오히려 그것을 지속시킬 뿐이라는 사실을요. 결국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것이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린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군 내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체감하시나요? 준호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병사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졌고 간부들의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병사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전역 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법대에 복학해서 군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는 준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그날 저녁 뉴스에 방영되었고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준호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다라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양우석 전 중사였습니다. 그는 이미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김 병장님, 저 양우석입니다. 준호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양우석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후회와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병장님과 다른 병사들에게 한 행동, 정말 잘못된 거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지만
이제 그것은 그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양중사님,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중사님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준호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과거의 상처가 그를 묶어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의 저녁식은 평범한 GOP 저녁식과는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중대장이 저녁증을 수여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사단장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병장 김준호, 명예로운 군 복무를 마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사단장은 준호에게 저녁증과 함께 모범 장병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준호가 보여준 용기와 리더십 그리고 변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준호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저녁증을 받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전우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식 후 부대원들은 준호를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간소하지만 마음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준호야, 너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 우리 모두 내게 빚을 지고 있어. 강병장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만든 변화야. 나 혼자 했던 게 아니니까. 준호는 전우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는 GOP 소초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준호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시간이다. 부대를 나서는 준호를 맞이한 것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김석철 의장은 공무로 인해 직접 오지 못했지만 대신 따뜻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준호에게 오늘 내가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전역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해 아쉽구나. 하지만 내가 지난 2년간 보여준 성장과 용기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내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었다. 처음 너를 군대에 보낼 때 솔직히 걱정이 많았다. 내 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지 불안했다. 그러나 너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하게 그 시간을 헤쳐나갔구나. 내가 겪은 고통이 결국 우리 군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둔 내게 한 가지 말해주고 싶다. 군인의 길이든 법조인의 길이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항상 자신의 신념을 따르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아, 저녁을 축하한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준호는 편지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돌아왔구나, 준호야. 네, 엄마. 돌아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준호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김석철 의장의 아들이 아닌 김준호라는 한 사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후 몇 주간 준호는 휴식을 취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친구들과도 재회했고 새 학기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준호님, 군 인권 개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경험을 가진 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준호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역할을 맡고 싶었습니다. 토론회 당일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대에 섰습니다. 청중 속에는 군 관계자, 인권 활동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뒷줄에 김석철 의장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전역자로서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가혹행위의 실상, 침묵의 문화,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까지. 그의 이야기는 감정적이면서도 냉철했고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이었습니다. 저는 가혹행위의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변화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 한 번의 결단이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준호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독립적인 군 인권 감시 기구 설립, 간부들의 인권 교육 강화,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개선 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모든 병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더 나은 군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준호의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명확한 비전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김석철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멋진 발표였다, 준호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오늘 한 말들. 국방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내용이었어. 특히 독립적인 감시 기구에 대한 제안은 내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일맥상통해. 준호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때로는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정확한 해결책을 알고 있지. 다음 주에 국방부 개혁 태스크포스 회의가 있는데 내가 참관인으로 참석해주면 어떨까? 준호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단순히 가족으로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법대 복학은 잘 되어가니? 네, 다음 학기부터 시작해요. 군법과 인권법을 중점적으로 공부할 계획입니다. 김석철은 와인 잔을 들어 준호의 잔과 부딪혔습니다. 내 앞길을 응원한다.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구나.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군대 이야기, 법학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예전에는 어색했던 대화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법대에 복학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특히 군 관련 인권 사례들을 깊이 연구했고 법학 저널에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 접근이라는 논문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결합한 연구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준호는 법학 세미나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군인권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이었고 준호의 논문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준호 씨의 글을 읽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회복적 정의에 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실제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가까워졌고 함께 군 인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준호가 품었던 꿈의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준호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군 관련 인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되었고 그의 사무실은 소리내기 두려운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드립니다라는 모토를 내걸었습니다. 그의 첫 사건은 가혹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병사의 보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국가와 군을 상대로 한 소송은 쉽지 않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사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군인의 인권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준호의 활동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군 인권 관련 법률 자문, 피해자 지원,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군 인권의 대표적인 전문 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병사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편 김석철 의장은 임기를 마치고 예편했지만 군 인권자문위원장으로 계속해서 활동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같은 분야에서 다른 위치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변호사가 된 지 5년째 되던 해, 군 인권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군 인권 감시 기구 설립,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 등 준호가 오랫동안 제안해온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법안 통과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준호와 김석철은 나란히 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전 합참의장과 인권 변호사. 그들은 다른 경로로 왔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준호야,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야.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제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김석철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요. 그들 앞에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별 그리고 그 사이로 비치는 밝은 빛.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가혹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그리고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시작한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모든 군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날까지 준호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이제 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국 군대는 우리의 아들, 형제,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별 셋의 그림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모두의 빛이 되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준호 이등병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가혹행위의 아픔, 말하지 못했던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용기와 변화의 순간까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혼자서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감이 그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다라는 준호의 말처럼 때로는 손을 내미는 것이 가장 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